어?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 내용. 아, 다음. 다음 내용. 자, 봅시다. 자, 보자. 자, 우선 저번 시간에 얘기 나왔던 거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자배치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20번, 뭐 19번 포타슘 전자배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18개까지는 알곤 전자배치랑 같고, 그 다음은 4S1의 전자배치가 되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 S오비탈에 뭐가 있어서? 침투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번의 칼슘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4S2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번 스캔디움이 문제인데, 자, 21번이 되니까 드디어 어디에 전자배치가 되기 시작해요? 바로 3d오비탈의 전자배치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3d1 4s2 이렇게 쓰는 게 옳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항상 오비탈 전자배치를 쓸 때 왼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더 불안정한 거예요? 무조건 오비탈을 쓸 때 왼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한 전자배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한 전자배치가 된다고 했었죠. 왜? 아, 그쪽 카메라요? 진짜로요? 야, 카메라 부서진 거 아니야? 자, 어쨌건,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안정한 게 걸 왼쪽에, 더 불안한 걸 오른쪽에 쓰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 S오비탈에는 침투 효과가 있어서, 침투 효과 때문에 우선 배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면, 이 D오비탈에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가림 효과가 나타나서, 그 덕에 여기에 있는 4s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침투 효과가 약화되고, 그래서 더 불리한 오비탈이 된다. 이 얘기까지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배치를 쓸 때 3d1 4s2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온의 전자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온이라고 할 때 그 이온화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최외곽 오비탈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최외곽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정한 오비탈일 때요, 가장 불안한 오비탈일 때요? 바로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을 그걸 최외곽 오비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시나 여기에 있는 요 스캔디움에 대해서 만약에 1 플러스 전자를 떼어내서 하나를 떼어내 가지고 양이온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그때 그 녀석의 오비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바로 18 알곤 요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 3d1 한 다음에 이 스칸디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최애가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4s2가 가장 불안한 오비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니까 바로 4s1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온화를 할 때도 가장 불안한 최애각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하니까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누가 더 안정하고 누가 더 불리한 오비탈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이 이온화 전자 배치도 실수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5.2 자, 바로
사주기 전이금속 전자배치입니다. 얘를 첫 번째 1 외웁시다. 외우자. 자, 그러면 사주기 전이금속이 누가 있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면 126페이지 보이세요? 126페이지? 이거 126페이지? 이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가 있을 거예요. 보이죠? 그럼 거기서 사주기라고 하는 게 사주기는 몇 번째 가로줄이에요? 네 번째 가로줄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네 번째 첫 번째 나온 원소가 누구예요? 네 번째 첫 번째 나오는 원소 포타슘, 그 다음 칼슘, 그 다음 있죠? 예, 그 다음부터가 전이금속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걔가 누구냐? 바로 21번 스캔디움. 여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율표 외우라고 하면 사실은 몇 번까지는 다 외워요. 20번까지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친다고 해도 그 오비탈, 그러니까 수능 친다고 해도 그 뭐냐면 주기율표는 20번까지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20번까지는 외우죠? 그러니까 1, 2, 3주기 한 다음에 그 다음 4주기에 포타슘, 칼슘 여기까지 외우잖아요. 그 칼슘까지가 20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4주기 전이금속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스캔듐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이 스캔듐부터 딱 몇 개? 10개, 알겠죠? 그 10개만 딱 외워놓자 이런 말이야. 어떤 이상한 교사들은 주기율표 전체를 외우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외운 다음에 그 외우는 거 막 퀴즈 치고 막 이런 선생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좀 변태 같고요. 사실 나도 주기율표를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워서 그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거를 외우면 충분하다. 알겠죠? 이게 요 30번까지 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번 써볼게요. 20번 스캔디움, 그 다음에 22번 타이타늄, 23번 바나디움, 24번 크로미움, 25번 맹가니움, 그 다음에 26번 철. 좀 땡겼을까?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27번 코발트, 28번 니켈, 그 다음에 29번 쿠리, 30번 아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스캔디움은 아까 봤을 거고요. 자, 어쨌건 18개까지는 누구랑 똑같고요? 알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전자 18개까지의 전자 배치는 똑같고요. 아이고. 오케이. 아유, 팔 아파.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배치가 3D하고 4S의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때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4S는 불안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전부 다 3D 4S 3D 4S 3D 4S 3D 4S 3D 4S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얘도 3D 4S 3D 4S 3D 4S 3D 4S. 자, 근데 어쨌거나 D하고 S 중 우선 채워지는 건 어디라고요? S 오비탈이 그 침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채워진다고 했죠. 그리고 S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져? 2개까지 채워지니까 우선은 2, 2, 2, 2, 2, 2, 2, 2, 2, 2. 자, 이것에 대해 D 오비탈. 자,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D 오비탈은 5가지가 있죠.
그리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채워지죠? 최대 2개까지 채워지니까 2, 4, 6, 8, 10 하면 d 오비탈에는 최대 몇 개까지의 전자가? 10개까지의 전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스캔듐부터 아연까지가 21에서 30번까지니까 딱 10개죠. 그럼 이 10개의 의미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순차적으로. 바로 D1, 2, 3, 4, 5, 6, 7, 8, 9, 10. 아시겠죠? 그래서 이 D1에서 D10까지의 순서가 바로 스캔듐에서 아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혹시 21번에서 30번까지 여러분 다 외워요? 네. 다 외워? 어떻게 다 외워요? 언제 외웠어요? 내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대단하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그렇죠. 스타바크. 그렇죠. 스타벅스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게 나 사실 이런 거 되게 민망하고 싫어하는데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웠어. 스티브크 시작. 스티브크 망페 망페 코니쿠젠. 코니쿠젠. 내가 얘기하고 강의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외우는 건 이게 유일해. 알겠죠? 그래서 난 이렇게 막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거 민망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10개는 외워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방식으로 외우시건 아니면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외우시건 하여튼 10개까지 외워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철의 전자 배치를 해라. 예를 들면 철의 전자 배치는 뭐 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철의 전자 배치는 뭐 할 때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슬레이트 룰 할 때도 이거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룰 같은 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제 과거에 보면 다 나왔었는데 그런 거 전자 배치할 때도 이런 거 뭐냐면 이렇게 그 유효액체나 구할 때도 이런 거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 26번이니까 전자가 총 26개니 18개가 1s2, 2s2, 3s3, 뭐 3s2, 3p6 쭉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싸움 원리 이게 쑥 적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이 주기율표를 찾거나 그 규칙대로 찾는 것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이 철이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럼 바로 D6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워놓은 순서를 기억을 해놓으면 이 전자 배치를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전자가 총 26개니까 그거를 싸움 원리를 싸우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원소들인지라 그 순서와 이름을 외워놓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바로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10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 알겠죠? 그죠? 완전 중요하다. 됐다. 자, 근데 이때 묘하게도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예외성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디하고 어디? 바로 얘하고 얘에서 짜잔 요렇게 바로 크롬하고 구리가 좀 예외적인 전자 배치가 나타나요. 바로 s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워지질 않고 하나의 전자가 s오비탈에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두 번째, 예외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24번의 크롬인데 자, 24번 크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까지가 5개의 3d 오비탈 그리고 여기가 4s 오비탈이라고 쳐봅시다. 얘가 앞서의 예상에 의하면 s오비탈이 2개가 채워지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개의 3d 오비탈과 4s 오비탈에 대해서 실제로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지 뭐람?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게 예상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S오비탈에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말을 하나 붙일 수 있냐면 전자 간 청력이 크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성격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바로 훈투를 이 최대로 만족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훈투룰 기억나세요? 자, 훈투룰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도 돼요?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따를 경우 어떻게 되죠? 아주 안정한 전자배치가 된다는데 그 훈투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많을수록? 홀전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홀전자끼리의 뭐가 같을수록? 그 스핀의 방향이 같을수록 아주 안정한 전자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게 훈투룰이 되죠. 그럼 이렇게 S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홀전자 배치가 되면 훈투룰에 따른 아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른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 얘가 라떼는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알겠죠? 수능에 이게 나왔었어요. 수능에 나올 정도로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능 교과 과정에 이게 홀랑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라떼는 그 수능에도 이 전이금속 전자배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 그 정도로 중요한 녀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구리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준다. 준다. 선생님 네? 학력고사예요 수능. 아, 나요? 내가 수능 2회 세대예요. 내 선배가 수능 1회였고요. 내가 수능 2회였어요. 네. 수능이요? 몇 점 나왔냐고요? 그때는 만점이요? 내 동기가 그때 수능 전체 수석이었거든요. 우리 반의 친구가. 걔가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그때는 만점이 200점 만점이었는데 200점 만점에서 1.2점짜리 하나 간점됐을 거예요. 걔가 하나 틀렸을 거예요. 전국 수석이었어요. 네. 그리고 걔가 서울대 수석도 하고 뭐 그랬죠. 네. 걔 우리 반 같은 친구였어요. 이번 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 선생님은요? 나요? 나는 그때 딱 중간 정도 했어요. 내가 그때 170 몇 점 받았거든. 170 몇 점 받아가지고 그냥 수능 1등급 됐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내신 특혜가 있었어요. 내신 특혜가 뭐냐면 영재고 과학과 학생들의 경우 그 이공계에 지원할 경우 내신의 특혜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학교에서 정해진 내신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부산과학고니까 부산시 교육청에 정해준 어떤 학교를 정해요. 아주 보통의 학교를 정해요. 그럼 거기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애들의 수능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 안에 들면 그 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학교 내신으로는 뭐 4등급, 5등급 됐을걸요? 딱 중간 정도 했으니까. 전체 학교에서. 근데 수능 쳐서 그냥 1등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1등급. 그래서 그때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기가 되게 편했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 내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때 무슨 시험이 있었냐면 바로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학별 본고사. 그래서 대학에서 내는 입시 문제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수능 외에. 그래서 수능도 쳐야 되고 대학별 본고사도 쳐야 되고였는데 서울대의 경우는 대학별 본고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요. 내신, 수능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고사만 잘 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본고사의 수준은 딱 어느 정도냐면 영재고나 과학고의 학교 내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고 학생들은 풀기 어려운데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딱 맞춤 문제로 서울대나 뭐 연대나 고대가 이렇게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부산과학고 2기인데 부산과학고 3기 후배 중에 3기 여자인데 3기 후배 중에 꼴찌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꼴찌 3기에서. 아니 뭐 어디나 1등하거나 꼴찌하거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고 네가 우리 학교에서 꼴찌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서울대는 가야 되지 않겠니? 부산 갖고 오니까 알겠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가야 되니까 그 서울대에서 제일 낮은 과를 써보자 해가지고 그때 그 여학생이 어디를 썼었냐면 서울대 수의학과를 썼어요. 수의학과. 예. 예. 근데 요즘은 수의학과 엄청나죠? 엄청난데 그때는 라떼는 서울대 최저학부였어요. 서울대 최저학부 중에 또 하나가 무슨 과가 있었는지 알아요? 95년 이때? 바로 치대예요. 예.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면 서울대 치대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보통 대학 원서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쓰거든요. 1지망은 내가 원하는 과를 쓰고 2지망, 3지망 혹시 떨어지면 어디 가지? 에이 모르겠다 치대 하나 쓰자 이렇게 쓴 데가 치대예요. 이 상황을 왜 아느냐? 서울대 화학과하고 치대가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과가 3층, 치의학과가 2층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맨날 봐요 걔들. 그래서 서울대 치대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갈까 못 가가지고 치대 가는 애들이 보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 치과 의사의 삶이 좋은 걸까요? 왜요? 나는 꼭 학원대 맡으면서 예. 같이 사는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뭐냐면 치과 의사랑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지. 치과 의사가 과연 행복할까요? 병원 일찍 문 닫는 데 나는 예? 병원 일찍 문 닫는 데 그 이제 그거는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더 즐거울 수도 있죠. 여러분 래퍼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거나 댄서가 되면 더 즐겁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쫙 발전하던 시기라 이제 그 이후에 IMF가 오고 우리나라가 한번 위기에 봉착할 사람들은 몰랐었겠죠.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미국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수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제 치대나 의대의 인기가 올라간 거지. 나 때 의대만 하더라도 의대 커트라인이 화학과랑 비슷했어요. 의대가 서울대 최고학부가 아니었었어요. 어디가 최고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최고학부는 70년대는 화학과, 화학공학과가 최고학부였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물리학과가 최고학부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수석한 애들 있죠. 서울대 수석한 애들이 어느 과를 가냐는 거예요. 서울대 수석한 애들이 어느 과를 가냐면 60, 70년대는 화학과하고 화학공학과고요. 80년대는 물리학과였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전기공학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IMF가 터지고 미국의 수탈에 의해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망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의대가 서울대 최고학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의대가 가장 좋은 학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 어느 과 갈게요? 내 같은 반에 있고 바로 전기공학부 같아요. 전기공학부. 그러니까 내 같은 과에 있던 내 같은 서울 부산과학고 2기 같은 반에 있던 친구는 걔는 IMO 금상이거든요. 수학 국가대표예요. 수학 국가에서 IMO 금상 받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되게 이 얘기 안 해줬나? 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 그래서 내 동기 중에 부산과학고 2기 동기 중에 IMO 금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그 해의 수석. 그러니까 1994년 수능 수석. 그 다음에 SNU 수석. 예, 그러니까 본고사 수석. 그래서 수석에서 어디 간다? 이러면 전기공학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전기공학부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1등 제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1등 제품들이 뭐예요? 사람들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휘어잡는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석유 산업이요. 여러분 그냥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아니에요? 아니요. 시험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유국 사실 맞거든요. 산유국 맞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산유국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화도 좀 네, 그래서 산유국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동해도 하나 있고 뭐 그런데 큰 의미는 없고 거의 그냥 우리나라의 석유 시추는 아마 그냥 거의 학술적인 용도 뭐 그 정도뿐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놀랍게도 석유 산업 제품 있죠? 이게 전 세계 수출 1위예요. 이거 아세요? 석유 산업 제품 관련 전 세계 수출 1위. 왜일까요? 잘 만들어요. 왜일까요? 저 사람이 저기 갔어요. 네, 바로 1960년대, 70년대 서울대 1등이 다 어디 갔다고요? 네,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간 거예요. 걔들이 이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이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전 세계 1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서울대 1등 하면 어디 간다고 했죠? 물리학과 간다고 했죠. 얘들이 어디 갔겠어요? 얘들이 이후에 반도체 전에 기계공학 쪽. 그래서 그 기계공학적인 업적이 나타난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산업. 자동차가 뭐 1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만만치 않죠. 만만찮죠. 엄청나죠. 그렇죠? 아니, 만만치 않죠. 아니, 만만하죠. 만만치 않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조선은 우리나라가 지금 원탑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이리 가서 이 산업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에 서울대 1등하면 어디 갔다고요? 정유과학부 갔겠죠. 그럼 얘들이 나중에 어디 갔겠어요? 삼성이나 LG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즉 이재용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똑할 뿐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산업은 그냥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무슨 어떤 기업의 총수가 뭐 경영을 잘해서 그 개구라 개뻥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뭐 땄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똑똑한 애들이 한때 의대를 가버렸겠죠. 그 의대를 가버린 애들이 사실은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기술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재밌는 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가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한류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의료 서비스 받으러 많이 오죠. 그건 아세요? 네, 예를 들면 성형수술 받으러 한국으로 오죠. 그건 알죠. 근데 성형수술뿐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무릎 다치면 어디서 수술하죠? 한국에서 합니다. 류현진 선수 어깨에 다치면 어디서 수술하죠? 한국에서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하고 메이저 리그 선수들도 다치면 어디서 수술한다고요? 한국에서 합니다. 스포츠 재활의학 관련 수술이 전 세계 최고 탑이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형수술 우리나라 최고인 거 알죠? 무슨 말 알겠죠? 최고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 전 세계 최고인 거 바로 산후조리. 산후조리 아세요? 산후조리? 여러분 산후조리란 말 알아요? 승모 산후조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 하여튼 산후조리 알죠? 근데 재밌는 건 산후조리란 개념이 다른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다른 나라엔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산후조리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은 그게 아닌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다 한국에서 애기 놓는 거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받아서 애기 놓고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산후조리 받고 가요. 이 백인들. 몰랐죠? 수천만 원 써가면서. 왜냐하면 한국이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후조리도 이게 진짜 이 산후조리 얘기 안 해줬지. 안 해줬죠. 이 산후조리가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산후조리가 진짜 있잖아요. 인류학적, 자연과학적, 문화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화유산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 진짜 이 세심함의 끝장을 보여주는 게 산후조리인데 이 산후조리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 얘기는 이 산후조리에 숨어 있는 과학이 있겠죠. 사이언스 오브 산후조리.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얘는 이렇게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기공학부를 갔고 전기공학부를 가서 이제 서울대에서 4년 내내 A 하고 다음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스탠포드로 가서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업계에서는 알만한 사람들, 그 업계에서는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그 전자회사의 CEO를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중소기업의 CEO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의대나 치대가 옛날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과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꼭 욕할 필요는 없는 게 또 여러분 그 치과 기술이 전 세계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또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과 수술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거 한국이에요. 알겠죠? 이거 치과 기술 한국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거 한국이에요. 알겠죠? 전 세계 살기 제일 편한 나라 어디예요? 돈만 좀 있으면 한국이에요. 알겠죠?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착하고 이게 좀 이게 왜냐하면 의식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돈만 좀 있으면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의대나 치대가 아주 이렇게 뭐냐면은 그 인기가 있지만 자 지금 보셨다시피 한국은 아주 정체된 나라예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변해요. 엄청나게 변하죠. 의대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뭐냐면은 의대를 나오면 돈을 잘 벌 거다. 지금은 사실 의대 나오면 뭐 돈을 잘 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영원치 않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우선 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의대가 무조건 만들어져요. 공공의대. 앞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공의대가 만들어져요. 공공의대가 뭐냐면요. 서울대 의대, 뭐 경희대 의대, 뭐 고려대 의대 이게 아니고요. 경기도 의학대학,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의학대학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경상남도 같은 지자체에서 100% 자본을 출연해서 의대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공짜. 의대 등록금 공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의대 등록금 공짜로 해서 거기서 졸업해서 역시나 의대 면허, 의사 면허 치면 의사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우선 어디에 배치한다? 보건소. 그래서 보건소의 수준을 확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치된 의사들은 신분이 뭐가 되겠어요? 공무원. 그래서 월급 체계는 뭐? 공무원 월급 체계랑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는 걸로.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런 식으로 공공의대에서는 학생들도 어떤 학생들을 주로 받겠어요? 공공의대에서는 어떤 학생을 받겠어요? 바로 각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물론 가겠지만 공공의대에서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학생으로 받냐면 바로 간호사와 소방관들을 우선적으로 학생으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호사는 실제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그 간호사를 빨리 의사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들 중에도 응급구조사들 있죠.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는 소방관들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소방관들이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소방관들이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일? 바로 있잖아요. 자살자들 시체 수습하는 거.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소방관들이. 정말이에요. 소방관 대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진짜 끔찍한 거 많이 봐요. 진짜 끔찍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 다 수습하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그런 끔찍한 인사사고의 그런 현장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료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공짜로 교육을 시켜서 의사로 빨리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의사의 숫자를 확 늘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국가적으로 의사의 수를 확 늘려야 되죠?
바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 체계로 바뀌어야 되죠, 이제? 바로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 체계로 바뀌어야 돼요. 아파서 사람이 와서 그걸 고치는 비용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프기 전에 의사가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저 비용으로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공의대를 통해 이 보건의료를 확대를 시키는 게 국가 입장에서 이 뭐냐면은 세금이 덜 쓰이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고 젊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죠.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줄어드는데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당연히 기존 의사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파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공공의대를 나와도요, 영원히 그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있어요. 10년에서 15년까지만 근무하면 돼요. 물론 자기의 뜻에 의해서 계속 보건소나 군대나 경찰에 남아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따로 개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등록금 1,000만 원씩 내고 뭐 고대나 연대나 이렇게 가는 것에 비해선 이쪽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의 의사협회랑 엄청나게 무슨 말 알겠죠? 마찰이 심하겠지만 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 만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미래에는 의사의 숫자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진단 역시 누가 해주겠어요? 진단 이제 요새 누가 해요? 진단. 네, 진단 누가 아니면 AI가 하죠? 몰라요? 애덤이란 프로그램 몰라요? 몰라요? 구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지난 200년간 미국에서 있었던 모든 의료 기록 있죠. 미국 지난 200년간 모든 카테터, 그러니까 의료 진단 기록 있잖아요.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걔 프로그램이 애덤이에요. 걔를 통해서 사람 진단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따라락 찾아가지고 뭐. 그럼 진단 성공률 몇 프로? 95%. 95%.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진단하면 진단 성공률 몇 프로? 70%밖에 안 돼요. 70%밖에 안 돼요. 근데 애덤이 하면 95% 나와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진단도 누가 할 가능성이 뭐냐면은 이 AI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하다? 이게 그 뭐냐면 그 각종 보건소나 이렇게 뭐 오지에서 근무할 의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가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사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특히나 한국은 그냥 한국이 아니고 한국은 무슨 코리아예요? 그건 어메이징 타일랜드고요. 네. 코리아는 무슨 코리아는 무슨 코리아예요? 미아노 코리아. 코리아는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아, 진짜 한국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뭔 일이 보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 과가 앞으로도 영원 불멸이 좋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야. 알겠죠? 계속 바뀌어요. 다른 나라는 계속 영원해요. 안 바뀌어요. 일본 다 그렇지 않겠었잖아. 네. 일본 적어도 옆에 일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국이 영원했으면요, 영원히 바뀌지 않았으면요, 지금 내가 안 했으면 난 지금도 대치동에서 일타했을 거예요. 난 대치동 일타로 계속 있었을 거예요. 계속. 무슨 말 알겠어요? 왜요? 내가 옛날에 일타였는데 대치동 상황이나 교육 현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일타였겠죠. 근데 갑자기 교육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하던 분야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타에서 이제 이렇게 삼류 강사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만 해도 그 한국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아휴, 그래, 하여튼 예. 자, 보자. 무슨 과목 있었어요? 뭘. 자, 보자.
자, 예외가 있다. 두 번째. 아, 이거 빨리 되는데. 자, 29번. 쿠리. 자, 쿠리 전자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3D 오비탈에 4S의 예상에 의하면 뭐 문디라고요? S 오비탈에 둘, D 오비탈에 9. 이게 구리의 예상 전자배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S 오비탈 전자배치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채워지고 D 오비탈의 전자가 가득 차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왜 저런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설명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오비탈에 이게 전자가 쌍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의 각 운동량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면 전자의 각 운동량이 상쇄되고, 그럼 각 운동량이 상쇄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운동 에너지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전자가 핵에 잘 묶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루거나 전자가 다 채워지는 것은 꽤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3D 4S가 되면 요거는 두 개 전자가 가득 배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쌍을 이룬다 뭐라고 했는데 그 전자가 쌍을 이루어서 가득 채워지면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전자 배치는 보시다시피 10개 전자가 한 오비탈을 가득 채우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 가운동량의 상쇄가 더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래쪽에서 가운동량 상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 전자들이 핵에 더 잘 매어져 있다, 종속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논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현상이 그게 바로 옥텐 룰이에요. 여러분, 옥텐 룰은 어디서 기원하는 거예요? 옥텐 룰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옥텐 룰은 바로 여러분 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져요? 2개. P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져요? 6개. 2 더하기 6 하면 그게 옥텟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자를 구성했을 때 어떤 원자 주변의 최외각 전자 배치가 결국 S2P6가 되는 거예요. 그럼 S 오비탈에도 전자가 다 채워지고 P 오비탈에도 전자가 다 채워지는 그런 전자 배치가 되면 완전히 채워져 버린 오비탈에서 전자들의 가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전자들의 화학 결합이 되어서 아주 원자핵들의 잘 결합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옥텐 룰이에요. 알겠죠? 그런 효과가 이 구리 전자 배치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설명이나 이런 설명이나 좀 양자역학적 색채가 너무 짙기 때문에
실제로 크롬의 예외적 전자배치가 왜 이러냐, 구리의 예외적 전자배치가 왜 이러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영재고가 됐건 어떤 과학고가 됐건. 다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쓰시오. 알겠죠? 이렇게 써보시오가 시험 문제 나와.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스캔듐에서 아연까지는 철저하게 외우고 크롬하고 구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듯이 외워두셔야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완전 중요하다. 지원이 알겠니? 지원이 게임하는구나. 야, 지원이 아주 보여줘봐. 보여줘봐. 왜? 왜 껐어요? 왜 껐어요? 지원이만 레벨업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 지원이 혼자서만 레벨업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 그래? 하여튼 그렇다. 이거 하면 해도 되죠.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나도 몬스터 잡으려고 휴대전화 켜놓고 자는 적 있거든요. 그 심정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1등에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고.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다. 와, 우리 삐용이 완전 예쁘게 쓴다. 오, 완전 예뻐요. 사랑스러워. 예쁘게 써도 사랑스러워요.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128페이지 찾았어요? 한 장 넘겨서 128페이지 보세요. 자, 한 장 넘겨 128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128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바로 스캔듐에서 이 아연까지 전자배치가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어디인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전자배치가 봐요. 예를 들면 스캔듐 같은 경우 4S2 3D1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하겠어요? 맞다고. 그리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출처가 어딜까요? 밑에 출처가 있잖아요. 출처가 어딜까요? 이거 출처가 어딜까요? 출처 잘 봐요. 중간쯤 있어요. 출처. 바로 내셔널 브루 부루 어떻게 부루 맞나? 부루 이게 맞나? 철자 맞아요? 브루 오브 스탠다드.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국립 표준 청. 뭐 국세청 무슨 청 할 때 그게 영어 단어로 브루예요. 브루. 알겠죠? National Bureau of Standard.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립표준청. 그럼 여기서 국립은 어느 나라 국립이겠어요? 미국.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 막대한 세금을 이용해서 국가 자본을 이용해서 이런 전자배치 역시 국가에서 확립을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국립표준청에 들어가시면 전자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거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고 이게 바로 스캔 자료를 올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문헌 자료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뭐? 다시요. 크게 뭐라고? 4S에 전자가 2개 있으면 전자가 반발이 크니까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3개, 5개 채워주는 걸 했잖아요. 그럼 21번부터 23번까지도 4S를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그래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만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이것만 그런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훈투루를 어떻게 만족하냐면 맥시멈으로 만족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맥시멈으로 만족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전자가 완벽하게 절반으로 딱 홀전자로 채워진 게 이게 다죠. 홀전자가 최대로 많아지는 거. 이게 최대잖아요. 그때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4s가 더 안정한, 아니 4s가 침투 효과가 있어서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d 오비탈에 순차적으로 전자제거 채워지는 게 그게 우선인데 하필 이 여기에서만 이런 독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만 성립하는 이유라서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유를 굳이 묻지를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 밑에 누가 있을까요? 네, 크롬 밑에 나도 외우지는 못해. 몰리브데넘이 있거든요. 크롬 밑에 몰리브데넘이 있을 거예요. 자, 크롬 밑에 몰리브데넘의 전자 배치가 자, 그럼 차라리 이렇게 보세요. 여기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요 주기율표를 보세요. 자, 그 126페이지 주기율표 보시면요. 거기 크롬 밑에 몰리브데넘이라고 있거든요. MO 어떻게 읽냐면 몰리브데넘이라고 읽어요. 그렇죠? 몰리브데넘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I가 아니고 Y. 몰리브데넘이라고 하는데 그 몰리브데넘의 전자 배치가 4D5OS1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아래쪽에 W는 뭐예요? W. 텅스텐인데요. 텅스텐은 또 아닐 거예요. 텅스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텅스텐은 전자 배치로 W를 보면 몰라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텅스텐은 어디 있어? W 찾아봐 빨리. W 뒤에서. 몇 번이야? W가? 74번. W 있다. 74번 W는 또 이래. 5D4-6S2야.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는 이제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있는 크롬의 전자 배치만 사실 시험에 나오고요. 나머지 전자 배치가 그렇게 또 일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 시험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구리. 자, 구리 밑에 누구 있어요? 은 있죠, 은. Ag, 은. 은 밑에 누구 있어요? 금 있죠, 금. 구리, 은, 금 전자 배치 똑같을 거예요. D10S1일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얘네들은 꽤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크롬, 몰리브데넘까지는 일관되는데 텅스텐은 일관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크게 언급되지 않으니 뭐냐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F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 란타넘족이나 악티눔족에서는 또 진짜 이상한 전자 배치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측정이요? 그 뭐냐면은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스펙트로스코피인데. 아니 사장에 있는 건 다 거기 보면 IRIS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게 있거든요. IRIS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로 때린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뭐 전자가 에너지 잃느냐 얻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해서 뭐냐면 측정 결과로 나온 거라 뭐 그것까지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자와 관련된 이 전자 배치는 사실 원자와 관련된 전자 배치는 화학적으로 중요할까요?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자에 관련된 이 전자 배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 썼죠? 자, 들봐요. 예를 들어 크롬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3D5 4S1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물리학적 관심인 거예요.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전자 배치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크롬이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는 산화수가 몇 가가 많을까요? 3가가 많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 전자 3개 떼봐요. 3개 떼면 3D 하나 둘 셋 2개 떼면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크롬 3가가 이게 화학적 관심이 있는 크롬의 전자선택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전자배치가 3D4의 4s2가 되었건 3D5의 4s1이 되었건 전자 3개 떼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면 똑같아지지. 근데 화학 반응에서 크롬은 중성 상태로 반응하겠어요? 삼가의 상태로 나타나겠어요? 이걸로 나타나니까 화학자들에게는 원래 중성 상태 전자 배치가 이거냐 이거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노말리한 전자 배치는 크롬하고 구리만 알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화학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다면 그거는 이제 물리학적인 연구 주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쪽 물리학을 더 연구를 해서 전자 배치가 왜 저렇게 되는지 막 계산도 하고 막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화학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우리 피곤한 휘웅이를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환식 갖다 세요.